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상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생생법률쇼 지금부터 접수된 상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났어요. 공탁금 돌려받으려면 통화 중 심각한 모욕을 당했어요. 폭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네, 이렇게 심각한 사연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사연들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인데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있는 출산율만큼이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네. 양육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양육비 이제 미급 지급자를 양육비 이행 관련 홈페이지에 아예 신상을 공개를 할 만큼 양육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에 관한 상식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양육과 관련해서 좀 갈등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친권이랑 양육권을 좀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둘의 좀 차이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의미도 좀 다릅니다. 네. 친권이라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부부가 혼인 관계에 있을 때는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혼으로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이제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것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를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양육권만 가진 경우에는 이제 가족관계부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자녀의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반면 친권만 가진 경우 양육자에게 반드시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양육 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좀 갈등을 많이 겪는 것 같거든요.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네, 이혼하면서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이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엄마라고 해서 또 아빠라고 해서 어떤 확률이 높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혼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러면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좀 살펴보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혼 네. 소송에서 많이 궁금하시는데 정확히 이제 어떤 딱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네. 과연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지 결과적으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네.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의 복리라는 것은 아이의 행복, 또 어떤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네. 얘기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법원은 그 자녀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이 되는 양육자를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또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없더라도 자녀가 어느 한 부모와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점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안 될 거야, 또 경제력이 좀 약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경제력이 좀 약하면 내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이의 의사가 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양육자 지정이 좀 되려고 하는 분들은 그 가능성을 좀 높이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자의 복리를 갖다 최선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가 양육하기에 성장하기에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되겠죠. 네. 또 그 외에도 이제 소송 중에 사전 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처분이요? 네.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 처분이라는 것은 임시로 자녀의 양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만약 양육 이혼 과정에서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은 사전 처분 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 및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은 사전 처분을 해야 이혼 소송에서도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양육이나 또 어떤 그 분쟁의 양육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은 미리 사전 처분을 받아서 재판부에 그 양육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보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처분 신청은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2021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약 80.7%에 달한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10명 중에 8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좀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조치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육비 이행 명령에 3회 이상 불복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양육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 직장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양육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양육비 직접 지급 신청이라는 것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되면은 이 신청이 결정이 되면 회사에서는 비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만을 지급을 하고 그 양육비에 해당되는 것은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장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근무하지 않고 있어서 정기적인 급여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방법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강제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비양육자의 재산이나 예금 등을 강제로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또 신상 공개, 나아가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분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하면은 양육비를 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절차를 통해서도 사실은 양육비는 지급하지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 강치 명령까지 받게 하는 데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또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는군요.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감치 명령을 받아도 실제로 감치하고 형사 고소를로 넘기는 과정도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지만 네. 실제로도 처벌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도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그쳤고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는 이제 네.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한 건도 또 없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2024년 3월 27일 처음으로 10년간 총 9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실형 3개월의 선고가 있어서 앞으로 또 그 법원에서 이러한 이제 실형 선고가 좀 계속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래도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되고 형사 처벌이 된 첫 사례라고 해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네. 그나마 또 앞으로의 좀 그 향후 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에서 한 이야기가 저는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단순히 채권 채무가 아니라 이게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아동 학대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 양육비가 이제 자녀의 생존과 복리와 이렇게 직결되는 만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네, 사고를 좀 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한 7대 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인사사고도 이렇게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신은 해준다고 하더만 지금은 안 해준대요. 아, 뭘 안 해준다고. 대인이요. 네, 보험 접수를 상대방에서 이제 안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 예. 네. 네. 네, 옆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사고를 내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사고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는 1차선에서 네. 저 2차선을 깜빡이 넣고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 네. 그 택시는 3차선에서 네. 또 2차선으로 들어오는 상태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날이 금요일날이라 비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백미러를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치고 나가더라고요.
네. 거의 다 들어갔어요. 저는요. 지금 차선을 말씀은 좀 물고 있었어요. 네네네. 가다가 차선 치는 소리에 그냥 그 자리에 섰죠. 저는 이제 서행을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각자 이렇게 보험 청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네네. 저는 안 된다고, 내가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병원에도 가봐야 하고 해서 이렇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 네네네. 그랬더니 자기도 한다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7대 3의 비율을 상대방 쪽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이제 현대해상 이제 사고 접수하는 사람들이 그 현대해상은 이제 저희 보험사인가요? 아니면은 상대방 보험사인가요? 저희 보험사죠. 저희 보험사에서 7대 3으로 저희가 과실이 높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 거고. 지금 비 오는 날이라 그렇게 속도를 내면 안 되고 해서. 네네네. 그러시면은 실제 선생님,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돌 부분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차가 먼저 차선에 진입을 했나요? 제가 먼저 했죠. 저희가 먼저 했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운전석 앞부분이 우리 선생님의 차의 오른쪽을 충돌한 그런 상황인가요? 오른쪽 후렌다. 네. 바퀴 후렌다. 네. 그거를 쭉 치고 나간 거예요. 네. 당시에 그 보험회사 그쪽 현대해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차량을 보니까, 택시를 보니까 뒤에서 먼저 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112 신고나 이런 건 하셨는지요? 112는 아니고요. 네. 보험회사에서만 이렇게 네. 출동해가지고 그 사진만 찍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양 차량이 동시에 이제 하나의 차선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양쪽 차선 차량 모두가 이제 진로 변경 중에 차량 사고가 난 것으로 보통은 5대5의 이제 과실 비율을 갖다 산정을 하고 누가 먼저 지문했는지 또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과속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서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또 경미한 과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10%또 20%가 이제 가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험사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5대5로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뒤에 차량이 먼저 사실상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입을 해서 이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차선 변경, 진로 변경 시에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해태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판단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아까 그 보험 접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해자가 그 보험 접수를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접 청구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 지금 이 사고가 처리가 다 끝났지만 당시에 사고는 이제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셔서 그 당시의 사고를 이제 신고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이제 발급을 받으세요. 그러셔서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음을 이제 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해 사실 지금 인사사고가 나셨다는 것은 지금 신체에 지금 몸을 좀 다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진단서를 받으시고 또 지금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견적서 등을 통해서 이제 대물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고 이러한 서류들을 갖다가 대물은 해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택시 회사에서는 네. 각자 공치자 이거요. 대물은 해주기로 대물은 해주기로 했는데 네. 대인은 안 해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저쪽 택시 회사의 이제 주장이신 것 같고. 공개조합이라. 네. 직접 택시 공개조합에다가 직접 청구를 인사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은 사실상 일단은 이제 그 자손
그 자동차 상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가입하시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 또 자동차 상해에 대한 부분도 좀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접수를 하셔서 먼저 내 보험으로부터 받으시고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과실 비율이나 이거에 따라서 구상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구가 조금 번거로우시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보험사에 접수를 하셔서 먼저 보상을 받고 이후에 보험사끼리 정산을 하시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불만 있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과실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 과실 비율에 있는 경우에 보험사에 과실 비율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해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들끼리 만든 그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혹은 직접 심의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여러 가지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원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과실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산정을 받으실 수가 그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디다가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심의위원은 어디다가 접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뭐 인터넷 주소나 아니면 보험사에 여쭤보시면은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은 당연히 아실 이제 내용이시라서 보험사 직원에다가 말씀하시는 지금 과실 비율을 내가 동의할 수가 없으니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접수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비 오는 날 같으면 감수은행이 그게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나는 천천히 서 있다가 이제 2차선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택시가 그냥 빠르게 와가지고 그냥 치고 나갔으니까요.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말씀 제가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진로 변경하는 차들끼리 지금 가운데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양측 이제 5대5 기준에서 시작을 하고 신호 지시 등 그러니까 깜빡이를 이제 좀 안 끼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과속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선행으로 먼저 상당 부분 이제 진입한 차량이 먼저 있었다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주변 사항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런 요소에 따라서 가산 요소 10%도 감산 요소 10%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10% 20% 정도 이제 비율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저희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5대5 기준에서 저희에게 20% 정도의 가중 그 요소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선생님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아까 상대방 차량이 먼저 사실상 이제 진입을 대부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제 선진입차가 우선 권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다른 요소가 있었는지는 말씀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상담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적으로는 6대4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7대3은 조금 보통 이제 10% 정도는 많이 조정이 되거든요. 네, 조정이 되는데 20%까지 조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내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불리하게 지금 보험사 간에 아마 산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저희 보험사도 그렇고 상대 공제조합도 그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많은 아마 그 사건들을 실제로 심의를 요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좀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 거기에 심의를 좀 요청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더 또 궁금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예. 네, 충분히 좀 이야기 나누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이 이제 또 유튜브로도 나오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상담자 분께서 꼭 이것만큼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실 이제 요즘 그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네. 우리가 이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이제 보험 처리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 이제 그 운전자분들께서 나는 보험 접수를 안 해주겠다. 네.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난처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가해자 측에서 지금 보험 접수를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연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이제 쌍방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결과적으로 저희 쪽 보험사 또 접수를 하고 상대방이 접수를 하면은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험사들끼리 소요되는 이제 손해 비용들을 분담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한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주면은 굉장히 좀 난처해 네, 하시게 당황스러울 되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예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 접수를 할 수 있는 네. 제도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보험사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이제 직접 지급 청구 네. 그 제도가 되겠는데요. 대부분들 이 제도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상대방 보험사에도 직접 접수를 하고 할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최소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이제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접수를 하시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발급받으셔서 교통사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인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신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서를 갖다 발급받으시면 되고 대물 피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물적 피해가 있으신 경우에는 견적서 또 아니면 수리 영수증 이런 네. 것들로 증빙을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접수를 시킨다고 해서 상대방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결과적으로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자신은 무과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도 나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만약 정말 그게 맞다면 제가 보험 접수를 해도 상대방 쪽에서 배상을 안 해주겠죠. 네. 그래서 상대방 운전자가 저희가 직접 그 가해자의 보험사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기가 과실이 없음을 주장을 하고 만약에 입증을 해낸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직업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일상적으로는 일방이 무과실인 경우가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과실 비율을 이제 분담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상대방 쪽에서 보험 접수를 기피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과실 비율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네. 과실 비율도 분쟁 조정해서 이렇게 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과실 비율 이제 분쟁 심의위원회는 보험사들끼리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과실 비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은 결과적으로는 법원에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교통사고를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을 받기에는 시간 비용들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다수의 일상적인 이제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좀 전문가들이 먼저 모여서 네. 기존의 이제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과실비율을 정하자 이렇게 협약을 했고 그렇게 그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과실비율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혹은 직접 심의를 요청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과실비율을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사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담보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제를 하지 않아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지급 명령을 신청해 조정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조정 금액은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도 소용이 없어졌으니 가처분 당시 현금 공탁한 공탁금을 찾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절차상 좀 궁금한 부분을 이제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현금 공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법원에서 이렇게 그 현금 공탁을 하게끔 하는 취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송을 제기를 하시기 전에 가압류나 이제 가처분을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가압류 가처분을 합쳐서 저희가 보전처분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에 본안 소송에 승소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나 어떠한 권리를 처분해 버리면 승소를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집행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리 본안 소송 전 또는 본안 소송 중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 어느 정도 자신의 권리가 있으면 소명을 하면 미리 잠정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권리를 현재의 상태로 동결시키는 데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보전 처분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이라도 채권자의 소송이 인정되지 않거나 네. 채권자의 권리 주장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부당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당할 수 있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채무자는 손해도 입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보전 처분이라는 것은 아직 본안 판결이 있기 전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현금 공탁을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공탁 금액은 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통상적으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실무적으로는 그 처분이 쉬운 예를 들어 예금이나 채권이나 이렇게 통상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높은 재산의 경우는 보통 20% 네. 청구하는 금액의 20% 정도를 공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과 같이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은 보통 10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청구하는 금액의 10분의 1 정도를 법원에 미리 맡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정도 혹은 또 채권자가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좀 어려워졌다든지 네. 이러한 그 사정들을 설명을 하시면 법원에서 재량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공탁이 나오는 사안도 잘 소명을 하시면 아예 공탁이 20%가 아니라 10%, 5%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러한 재량들이 다소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그걸 받으려면 또 현금을 공탁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주식을 이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좀 규모가 큰 부동산 이런 게 좀 신청 대상일 때는 현금 공탁 말고도 좀 다른 방식이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받아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 5억 원이다, 혹은 10억 원이다. 네. 아까 이제 부동산의 경우 10% 정도를 공탁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동산 가액이 10억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약 1억 정도가 이제 공탁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런데 1억 원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 소송이라는 것이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 수도 네, 지도 기간이 꽤 길 모르는데 수도 있는데. 네. 1억 원의 돈을 갖다가 사실상 법원에 맡겨놓게 하는 것은 채권자라고 하여금 보전 처분 자체를 사실상 하지
하기 어렵게 그렇죠. 좀 꺼리게 만드는, 될 수 있는 요소가 부분이 되겠죠. 있겠네요. 그래서 네. 법원에서는 현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서 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공탁 대신 공탁에 가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친구가 사실 지금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그 돈 대신에 이제 만약에 안 갚았을 때를 대비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처분하지 못하도록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좀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처분 금지 가처분이니까 처분을 금지하면 네. 안 되겠죠.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게 되면은 그 채무자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 계쟁물, 우리 다툼이 되는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처분의 처분 금지효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 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이자는 대상이 되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네. 혹은 질권 등이나 아니 양도담보 등으로 담보 목적으로도 제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된 금액이 원래 그 주식 처분 가액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결정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법원의 그 조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 그 당사자의 주장과 어떤 이제 재반 사정을 참작을 해서 상호 좀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해서 평화적으로 좀 분쟁을 해결을 네. 하는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사안에서 이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이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본안 소송의 내용은 아마 주식을 갖다가 이전해 달라. 네. 이런 소송이 될 것이에요. 네. 다만 이제 사안의 내용상 보시면 주식을 원래 받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담보 목적으로 그렇죠. 그냥, 네. 돈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제 돈을 갚지 않으니까 담보 목적으로 뭐라도 받아둬야지 하고서 이제 주식을 지금 받아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송은 주식을 그러면 양도해 달라라는 이제 소송을 내시고 네. 내셨는데. 어차피 지금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돈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여기 네네. 보니까 또 아까 지급 명령도 있으셨다고 또 이제 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판결을 협의를 통해서 얼마간의 이제 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또 거기서 그냥 타협을 하시고 양보를 하셔서 합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친구지간이라는 이제 그런 배경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를 받으시고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마 처음 빌려준 준 돈보다 네. 조금 못 받으신 부분이 네네. 조금 적어진 네, 측면이 있으신 있는 것 것 같긴 같아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패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네. 아마 그 사정을 고려하셔서 일부 금액을 좀 깎아주신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승소라고 표현하실 수 있지. 네. 그것을 패소라고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때 현금을 공탁해둔 그 공탁금을 지금 다시 회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절차를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이제 조정 결정이 확정이 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본안 소송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확정이 이제 됐으니까 채권자는 더 이상 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 가처분을 취하를 하고 공탁금을 회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그 신청하신 가처분은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근데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돈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제 끝이 네네. 났어요. 그래서 원래 가처분의 내용대로 승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배경이 되는 결과적으로 금전관계에서로 이제 해결을 하신 거죠. 따라서 지금 그 가처분이 보존하고 있는 권리,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인정받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그 담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가처분을 취하하시면서 이제 담보 취소 결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정부 승소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가처분으로 손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라는 권리행사 최고 신청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상담자께서 하실 것은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결정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법원에서는 그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그 안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를 취소하겠다라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담보를 취소하게 되고 담보 취소 결정이 나오면 그때서 공탁금을 회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같은 일을 겪으시면 이제 안 되겠지만은 차후에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법원의 본안 소송을 통해서 또 조정으로 네. 승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가압류 가처분에 들어가는 현금 공탁을 해소하는데 조금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정조서 조항에다가 담보 취소에 동의한다. 또 그것에 대해서 직시항고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을 본안 소송 조정에 아예 조항으로 넣으시면 그러면 이제 추후에 할 절차를 네, 한꺼번에 그러면은 한 번에 간소화하게 처리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취소 결정하시면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조정조서를 같이 첨부를 하시면 바로 일주일 내에 담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다시 생기시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네. 일이 생기신다면 이러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카드사에서 상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객에게 부가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요. 일하던 도중 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땡땡 카드입니다.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어 전화를 걸었는데요. 라고 말하자 심각한 수위의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스팸 전화나 하는 XXX부터 시작해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했는데요. 저는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고객 측에서 먼저 끊기 전에는 전화를 끊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서 계속 그 욕설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욕설은 10분간 계속됐고 마지막까지 고객은 끔찍한 욕설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무리 스팸 전화로 취급된다지만 이 정도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정말 일하면서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고충이 좀 많이 큰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상담하시는 분께 이제 폭언과 욕설을 했다면 그 위력으로 현재 근무하시는 그 카드사의 영업을 이제 방해한 것이 될 수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요. 그 전화를 통해 그 욕설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헌을 전달한 것에 해당될 수가 있으므로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로도 처벌이 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해악을 고지해서 불안감 유발한 내용이라면 협박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팸 전화라는 것에 좀 또 그 상담자 분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스팸 전화라는 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네, 스팸 전화라는 것은 이제 전자우편 또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의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팸 전화는 결국 불특정 다수에게 거는 광고성 전화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상담자가 걸었던 전화는 스팸 전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홈페이지를 가입하시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하실 때 광고성 메시지를 받겠다라는 것을 아마 체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 상담자께서 전화하시는 것은 사전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스팸 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10분간 계속했다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상담자님께서는 지금 명예훼손을 얘기하셨거든요.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연히 어떤 사실을 적시를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을 하는 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연성입니다. 공연성 결과적으로 전파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전화 통화는 이제 이자 간의 대화고
단 두 분이서 네네.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방해죄,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 내용에 따라서 폭행죄, 협박죄가 로 고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이제 업무방해죄나 지금 정통망법 위반 이런 것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소송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네, 수사기관 경찰서에 현재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그 고소장 서류로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가능하고, 고소는 이제 어떠한 그 형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말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회사에 요청해서 이렇게 실제 그 욕설을 했던 그 내용을 좀 녹취록으로 이렇게 좀 제공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거, 입증 자료가 이제 중요한데, 두 분 간의 이제 통화는 결과적으로는 그 통화의 내용, 그 녹취록이 아마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반드시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명예훼손이 아닌 지금 다른 법들, 저희가 업무방해죄나 정통망법 위반죄, 뭐 폭행죄 등 이렇게 협박죄까지 알려드렸는데, 이 내용 바탕으로 또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또 다른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시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 사소한 일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술집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저는 거의 말리고만 있었는데 상대가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경이 깨지며 안경 알이 왼쪽 안구에 박혔고,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안구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라 실명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쪽 눈이 실명된 것은 제게 거의 사망 신고와도 같은 일인데요. 폭행으로 당연히 고소를 할 것이지만 제 눈이 실명된 것과 장애가 있어 발생하는 앞으로의 손해까지 전부 상대에게 묻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게 네. 그냥 이제 술자리에서 붙었던 시비가 너무나 큰, 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좀 돌아온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어떤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네. 상해가 이제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사실 그 안경을 쓴 이제 눈을 지금 가격을 한 것은 처음부터 상해가 사실상 예상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폭행치상죄 또는 이제 상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두 가지는 고의성만 차이가 있을 뿐 처벌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돼 있어서 어떤 죄로 성립되던 처벌은 동일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 실명이 가장 좀 치명적일 것 같고, 이분이 이제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분인데, 앞으로 일할 때 생기는 이 장애 보상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검토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피해가 지금 굉장히 가볍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 사안은 단순 상해도 아니고 이제 중상해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처벌도 중상해죄가 될 것인데요. 이에 대한 그 보상은 이제 기대여명, 또 소득 및 가동 기간, 후유 장애 및 노동 상실률을 기차로 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통상 우리가 이제 저희 법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그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표상에 따르면은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에는 노동 상실률을 24%로 보고, 여기에 직업의 요소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소송이 좀 필요하실 부분으로 아마 생각이 네. 되고요. 다만 이제 안구 실명이 있는 경우에 외모에 어떤 그 변형이라는 장애, 추상 장애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정신적인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내용이 좀 결코 가볍지가 않은 만큼 좀 변호사를 찾으셔서 좀 법률적인 조언을 좀 네.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또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